네, 이번 주에는 테크 기업들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병 박사님, 밀떡 중에서도 기술과 세계 경제를 잘 이해하는 우리 최승병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한국 주식이 3,400포인트를 질주하고 있고 네. 많은 국민들 사이에 미장이냐, 국장이냐, 네. 코인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요즘 미국 주시장이 좀 떨어지다가 다시 환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른바 M7 이런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요즘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물론 국장이 요즘은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미국 증시가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9월 달은 쉬어가는 분위기다라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망세를 가진 것도 있었고 또 바로 이번 주입니다만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불안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안하게 나오면서 지금은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여 갖고 별로 조정도 받지 않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S&P도 6,600을 넘어섰고 그리고 나스닥도 22,000 넘어가면서 특히 그 선두에는 M7, 매그니피선트 7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 계기가 된 것들이 최근에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은 매그니피선트 7의 지금 강한 동력은 역시 AI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외로 이번에 구글이 또 이런 분위기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글을 요즘 한창 AI 서비스들 여러 기업들의 빅테크들의 AI 서비스들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를 갖다가 또 신버전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제미나이 성능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보다 지금은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제미나이 쪽으로 다시 또 많이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미 그쪽에서부터 입소문이 나왔고 역시 구글은 강자다. 그래서 슬금슬금 구글 주가가 오르더니 지금 구글 주가가 요즘 굉장히 또 많이 올랐고요. 자, 챗GPT다, 제미나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앞으로의 전망이요? 이거 사실 AI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이게 바뀌고 너무나 엎치락 뒤치락하기 때문에 제가 장기 전망은 정말 못 하겠는데 구글의 약진이 돋보인다. 근데 제미나이의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구글이 요즘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주가 전망도 굉장히 지금 다시 올려잡고 있어갖고 좀 분위기가 확실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 M7 중에서 요즘 애플이 좀 주춤했었죠. 애플이 요즘 AI 이걸 잘 못 쫓아가면서 생각보다 이번에 신제품 발표했지만은 반응이 약간 좀 미지근한 측면이 있고요. 그럼 애플과 삼성을 앞으로 장래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휴대폰 사업 쪽만 따지자면은 그래도 아직은 애플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방금 전에 이정환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우리 박사님이 1년 전에 이원재 소장 같이 보였던 브로더컴이 약진할 겁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브로더컴이 M7은 아니지만 M10 정도는 될 텐데 이렇게 당시에 이걸 맞췄는데 맞췄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도 브로드컴이 굉장히 주목받는 주식이었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그 당시 브로드컴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다룬 게 딱 1년 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게 주가가 한 그때가 $160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또 실적 발표하면서 오픈 AI랑 굉장히 큰 사업을 하면서 지금 $360 넘어가고 $370 보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가총액도 지금 대략 한 1.7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아직 엔비디아가 지금 한 4.3조 달러 정도 되니까 그거에 못 미치더라도 아직 앞으로 AI 쪽에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확장해 나갈 걸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AI 주문형 반도체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겠네요, 그죠? 네, 확실히 커갈 건 사실이고 엔비디아 아직 대체하진 않겠지만은 중요한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된다고 볼 때 브로드컴을 지금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어느 정도 주도권을 계속 잡아갈 것 같습니다. 맥쿼리는 $420까지 갈 거로 예측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한 1년 정도 놓고 보면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역시 일론 머스크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결별하더니까 네.
몇 가지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 우리 자동차 점유율은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은 출시는 또 했고 이 머스크의 전략은 뭘까요? 네. 예, 지금 최근에 뭐 며칠 동안 뉴스가 나왔겠지만은 그동안 사실 악재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너무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하면서 또 이제 리버럴 성향의 많은 또 유권자들에게 그 테슬라 주문 취소한다. 그리고 뭐 일부는 뭐 테슬라 차량을 파손하기도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역풍도 있었고 또 유럽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감소하고 또 중국 시장에서도 사실 좀 경쟁자들이 많이 출현해 갖고 어려웠고 악재가 많았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로보택시 같은 쪽들의 진전을 많이 보이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역시 테슬라가 믿을 거는 테슬라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M7 저희 주가 얘기했지만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M7 중에서 가장 또 지지부진하던 게 테슬라였거든요. 한 $340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번에 심기일전했는지 머스크가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런 또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거의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한 4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또 이사회에서는 1천조 원을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배경일까요? 아무래도 뭐 요즘 테슬라에 대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좀 하도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이 떠났다 막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걸 붙잡기 위해서 지금 이사회에서 굉장히 달래고 있죠. 아무래도 뭐 누가 미워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도 역시 혁신의 동력하면은 이 머스크의 강한 리더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1조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가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머스크의 마음을 좀 다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번에 하여튼 그거에 호응을 해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억 달러 자기 돈으로 매입하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지금 거의 420달러까지 거의 20%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1년에 그 머스크가 대략 1년에 받는 그 보수하고 이런 주식 보상이 1년에 어느 정도 현재 받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CEO 연봉 같은 경우는 수억 달러 규모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좀 뭐 옵션으로 해놨던 여러 가지 보상 패키지들 풀 가동해서 올해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올해는 지금 지난번에 이 받은 게 지난번에 보상 패키지로 얘기가 된 게 뭐 200억 달러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80억 달러인가 이제 더해져 갖고 올해 지금 그런 총 보수가 1,100억 달러 지금 넘을 전망입니다. 사실 1년에 보상이 1,100억 달러를 받는다. 네, 150조 원. 150조 원을 받는다. 근데 이렇게 뭐냐면 머스크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네, 제가 봐도 머스크 빠진 테슬라는 힘을 못 쓸 것 같습니다. 1천조를 준다는 거는 그만한 뭔가가 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텐데 과연 그만한 이 머스크의 능력 또 미국의 앞으로의 잠재력 이 두 가지를 함께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일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냥 1조 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사회에서도 향후 실적을 달성할 때마다 이걸 단계적으로 준다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단계 허들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보상책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이게 10년 스팬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그게 10년 동안 지금 시총이 대략 한 1.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1단계가 2조 달러를 달성하면은 그때서부터 이 보상 패키지를 지급하기 시작해 갖고 최종 목표는 10년 내 앞으로 그러니까 2035년에 시가총액이 8.5조 달러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부터 연평균으로 20%씩 성장을 시켜야 가능한 건데 그만큼
이 머스크가 향후 10년간 연 20% 하는 무시무시한 성장을 이끌 정도의 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이 사회에서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1.4조 달러인데 이게 결국은 한 8조 달러 되면 앞으로 7조 달러를 더 올려야 되고 네, 그러면 그 중에 1조 달러를 주겠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 그죠? 네, 그러려면 매년 20%씩 성장해야 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주식으로 주는 건데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4억 2천만 주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신주 발행을 해서 주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뭐 이 시가총액이 그 정도가 되려면은 하긴 뭐그 또- 정도가 되더라도 충분히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것 같고요. 또 국내 투자자들이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역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환호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머스크 주식 관련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제가 통계를 까먹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미국 현지에서 놀라는 거는 레버리지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테슬라 한 배 오를 때 두 배씩 올라가는 그 레버리지 주식도 엄청나게 갖고 있고 그래갖고 뭐 전에 들은 얘기로는 테슬라 쪽의 IR들이 한국 쪽에서 연락이 오면은 엄청 긴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환대한다고 해요. 이 한국 국민들이 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분석 같은 거를 이제 잘해 나가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그 머스크의 이런 신화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그 나사를 막 비판하고 이러면 나사가 망하게 했을 텐데 그 회수 프로그램 같은데 1조를 지원해 준다든지 뭔가 우리와는 다른 캘리포니아가 일본의 총 GDP를 넘어서는 네. 1억 2천만 명이 4조 달러인데 4천만 명이 4조 달러를 넘어가는 뭔가 이 혁신의 미국에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는 뭘까요? 맞습니다. 뭐 미국이 전반적으로 뭐 제조업이 무너지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잘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그 최상층부에서는 아직 혁신 동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역시 그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주변에 일론 머스크의 뭐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X 같은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지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되게 이제 아무래도 혁신 동력의 상당수는 이제 과학기술자들을 얼마나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꿈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머스크 같은 혁신 기업가들이 굉장히 그 마음을 잘 알고 부스트업 시켜주는 그런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책이라든가 외신 같은데 나온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요. 이를테면은 머스크가 평소에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이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세상에 없는 혁신을 이뤄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뭐 경쟁자들처럼 점진적인 여러 가지 발전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꿈을 이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밀어줄 테니 그걸 도전을 해라. 그러면서 몇 가지 그냥 말로만 하면 그건 모두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프린시플들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스페이스X에서 강조하는 프린시플 중에서 First Principles라는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정한 혁신은 우리가 밑바닥에 가장 기초 원리를 확실하게 통달을 해야 거기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한번 문제가 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은 아주 밑바닥까지 다 파헤쳐봐라.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우리 물리학적인 지식을 동원을 해서 이게 혁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져봐라.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아낌없이 밀어주겠다. 얼마 전에 본 사례들은 왜 스페이스X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나사의 화물이나 유인 우주선 대행 사업을 하면서 요즘 드래곤이라는 새로운 우주선을 설계해갖고 또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드래곤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이런 여러 가지 우주선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를 많이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무게를 줄여야 그만큼 짐이나 사람을 더 많이 싣고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냥 원래 처음에 이걸 개발할 때는 나사 같은 데서 우리 그런 건 쓰던 게 있으니까 하나 써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주에 올라가면 국제우주정거장 같은데 도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킹 부분이 있으면은 기존의 우주정거장은 나사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킹 모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갖다 써라라고 했는데 스페이스X에서 분석을 해보니 이거 딱 받아서 보니까 이게 너무 무겁더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그러면은 괜히 이거 우주선 너무 설계가 지저분해지는데 이거 다시 한번 개발해보자. 그러면서 불과 36살밖에 안 된 엔지니어한테 이걸 밑바닥부터 다시 해봐라고 해갖고 그때서부터 뚝딱뚝딱 처음엔 그 샘플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냥 주변에 어디 철물점이라든가 심지어 그게 딱 부닥칠 때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 쇼바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자전거 가게 가서 산악 자전거에 타는 그 쇼바 같은 걸 그거 분해에다가 그런 것부터 막 시작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기존보다 훨씬 가볍고 원래 기존에는 이걸 딱 붙잡아 줄 때 로봇 팔이 나와갖고 쩍 물어줘갖고 여러 가지 전기 장치가 많이 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가까이 가서 떡 물면은 자동적으로 쓱 들어가서 척 물게 하는 이런 장치를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보통 기업 경영자들 같으면은 이거 불안해서 쓰겠냐라고 해서 그래도 예전에 쓰던 거 써라고 할 텐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선임 엔지니어가 한번 보고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를 불러다가 일론 머스크도 한번 쓱 보고서 저거 잘 되네 그러면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즉시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 저 머스크 전기도 보면서 내가 머스크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미국 경제 보는 게 대부분 다 개발자들이에요. 맞습니다. CEO들이.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 기술과 이 기술이 결합될 수 있는 건지를 빨리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자본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대한민국 CEO들은 대부분 개발자들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개발자 출신이시더라도 상당히 그만큼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원리에 충실하라. 원리를 뒤집어 보는 건데 네. 여기 좀 비유는 안 맞는 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명륜동에 갔었는데 네. 하루는 그때 컴퓨터가 막 처음 나왔을 때 근데 보니까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온 방안이 컴퓨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조립은 쉽지 않잖아요. 네. 뜯기는 쉬워도. 근데 컴퓨터 책을 놓고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리구나. 그런 태도 있잖아요. 좀 본질적인 것에 천착해서 새로운 거를 맞습니다. 우리가 뭐 가끔 굉장히 뭐 두렵지만은 그런 식으로 한번 밑바닥으로 내려가 봐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걸 허용해 주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이거 해봅시다라고 해줄 수 있는 문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현장에서는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 거. 과감한 실험. 네. 한국도 이제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거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걸 만드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아주 열정에 불타는 거죠. 그런 거 한번 딱 받아들여지면은 와 진짜 내가 하는 게 되는구나 엄청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상도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지아주에서 보면 우리 그 한국 기술자들이 연행되는 거 보고 국민들 너무 너무 가슴 맞습니다. 아팠고 분노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많이 무너진 것 같은데 또 이런 혁신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주는 교훈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 과학기술 역량이 꼭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양극화가 굉장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가장 훌륭한 천재적인 그리고 열정적인 엔지니어들은 다 그런 이 소수의 실리콘밸리 주변의 혁신 기업들에 다 가 있고 정작 그 미국의 60년대 70년대 성장을 떠받쳤던 그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사실 지금 다 은퇴하셨거든요. 미국에서도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뭐 레딧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커뮤니티도 많은데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통찰력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인가 보니까 다 미국의 은퇴한 엔지니어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장에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다 고갈된 거죠. 그러다 보니 조지아주에서 본 것처럼 정작 이 그런 지방에서 그런 공장 만들 만한 이런 사람들이 없는 문제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한국의 미래가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 가서 한 수 지도해줄 정도로 굉장히 그래도 엔지니어 기반이 탄탄한데, 우리나라도 이런 엔지니어 기반을 갖춘 게 그리 오랜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70년대 경제 성장하면서 사실상 80년대, 90년대, 사실 90년대부터 지금 한 2, 30년 확 우리 제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굉장히 갖춰진 훌륭한 세대들인데,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방치하고 불과 한 10년, 20년만 지나면은 역시 이분들 다 은퇴하시거든요. 근데 다들 걱정하시는 게 이걸 후배들을 지금 제대로 못 키우고 있다. 지금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이 이런 제조업 현장에 오는 걸 많이 꺼리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키운 지 한 세대밖에 안 되는 이 중요한 세대의 맥이 또 한 세대 만에 끊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게 지금 뭐 정책적으로나 뭐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가 다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급 과학기술 인력들은 그런 일론 머스크나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꿈을 꿀 수 있고, 그리고 보상도 잘 받을 수 있게 많은 배려가 있어야겠고, 그렇다고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서 활약하는 그런 엔지니어들도 그쪽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좀 개선을 해서 후배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 맥이 끊기지 않게 계속 저희가 케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이번 그 미국에 주는 교훈은 하나는 첨단 과학자들을 확실하게 우대하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길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제조업이 망하면 정치도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진다. 맞습니다. 제조업을 확실히 지금 전 세계 4위 제조업 강국인데 이걸 놓치면 무너진다. 네네. 미국이 8만 5천 불인데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제조업 때문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조업을 확실하게 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 또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청년들이 제조업을 갈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에 가는 제조업보다 한국 제조업이 더 애국자이고 더 확실한 지원을 한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은 미국도 우리한테 더 잘해줄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우리 한국에서 일하면 더 좋고, 뭔가 이 제조업을 지키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뭐 그리고 뭐 그밖에 뭐 부족한 부분들, 뭐 서학개미 아까 동학개미 얘기 나온 것처럼 또 투자를 통해서 각 똑똑한 개인들이 보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뭐 그걸 떠나서 어떤 이런 중요한 본업을 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개선에도 확실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제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미래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니까 이걸 너무 뭐 또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의 정책적인 이 노력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제조업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방산 분야잖아요. 네네. 이 방산 분야에 보면은 유럽의 근자의 상황 보게 되면 한국의 제조업 부분은 훨씬 더 강하고 성장세가 크지 않을까요? 근데 뭐 방산 분야는 이 정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결국에 팔로에 있어 지금 유럽 업체들도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잠식을 굉장히 지금 많이 견제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방산은 이런 제조업 저희의 경쟁력 플러스 이 국제 정치적인 노력, 외교를 잘 해갖고 그런 면에서 이 견제를 갖다가 좀 완화시켜 주는 거 플러스 이거는 아무래도 국제 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폴란드랑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저희가 직접 수출하는 게 그런 EU의 여러 규제 때문에 막힐 것이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오히려 동유럽 국가들을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출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방산은 확실히 정교한 정책적 지원이 같이 가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캘리포니아가 결국은 일본을 이겼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창업을 미국에 해야 되겠다. 네. 그 나스닥에 상장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면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측면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뭔가 이 실리콘밸리와 한국이 서로 윈윈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없을까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제 한국과 미국을 브리징할 수 있는 그런 이 많은 창업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더 많이 육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지금 당장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서 창업하려는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일단은 북돋아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미국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또 그런 걸 이 한국의 전수에 주로 이제 자주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우리나라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선구적인 분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더 많아져야지. 일테면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한때 인재 유출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또 그런 분들이 연결고리가 돼갖고 굉장히 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벤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큰 공헌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이 이런 혁신 국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글로벌한 여러 가지 끈을 갖다가 많이 만드는 게 지금보다도 더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직은 그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걸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리콘밸리와도 협력을 높이고 인도와도 협력을 높이고 네. 우리가 이스라엘하고도 협력을 높이고 그러면서 이 처음부터 생각할 때부터가 글로벌을 겨냥해서 사업을 해나가면 길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도 휴대폰 결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싸이월드도 만들었고 우리는 오늘날 이 플랫폼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서 맹아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머리가 좋은 민족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자본력이 부족했다면 이제 전 세계와 연동해서 우리가 한번 국부성장펀드 150조와 세계적인 국부펀드 함께 모여가 투자를 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요? 네네. 특히 뭐 그때랑 또 달리 아까 뭐 캐대한 얘기도 잠깐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부터 이제 많은 선배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국가적인 위상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런 현상들을 능동적으로 잘 이용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단단하게 우리가 제조업 기반과 혁신 기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좀 더 높여 나간다면은 아무리 뭐 미래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또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박사님, 근데 아까 좀 전에 네.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 면비디아라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결국은 먹는 면도 있지만 화장품 네네. 사실 이거는 브랜드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먹는 네. 거는 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고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브랜드가 있을 때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훨씬 더 다른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런 면의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브랜딩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 전문가분들이 더 많으셔갖고 제가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근데 최근에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이런 마케팅이나 브랜딩 쪽에서도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까 K뷰티 선도하고 하는 쪽에서도 많이 또 들어가서 인풋을 주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도 제가 뭐 무슨 섣부른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을 한번 믿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최승만 박사님한테 이번에 미국 주식을 주로 얘기 들어봐요. 이 중국의 굴기, 기술 굴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미국 말고도 지금 중국의 혁신 동력도 저희가 꼭 팔로잉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다음 다음에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국민들 모두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산자부 장관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모두 가슴이 철렁한 심정입니다. 이 조지아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수갑을 찬 모습이나 특히 발목에 참 마음 편치 않은 그 도구들에 묶여 있을 때 정말 국민들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통상본부장이 또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또 희망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 조지아 우리 한국 국민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더 당당한 나라, 그러나 경제력에서 힘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많은 주식 투자자나 젊은이들 보면 미장이다, 미국 중시다, 국장이다
한국 증시다, 코인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에 당당하게 일어서는 더 멋진 나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혁신의 나라, 그리고 제조업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비가 오늘 내렸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더 높은 하늘, 파란 하늘이 올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좀 파랗게 더 희망찬 그런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세계 정상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어른들은 이런 노래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아빠 힘내세요. 나 또 일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지만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한테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고 멋있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